전주에서 온 하늘이 연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다들 그 포도를 지금 재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수출을 보내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사전 등록제라고 해서 농약으로 관리가 된 포도만 수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농약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실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보이시나요? 여기? 네. 최근 농식품 관련해서 국내외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유럽에서 이 계란에 살충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유통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해에 한국에서도 이 똑같은 이제 성분에 오염된 계란이 유통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대형마트에서는 이 오염된 그 계란을 이렇게 한 판당 지금은 막 8,000 얼마, 막 9,000 얼마 엄청 비싸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판당 1,010원으로 할인을 판매해도 잘 이렇게 절반 정도의 절반으로 확 구매한 그 량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이때 당시에 언론 보도에서 최근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계란에 오염이 돼 있더라. 이 계란을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인간의 장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언론 보도를 보고 계란을 구매를 하지 않고 좀 유기농 계란, 친환경 계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좀 값싼 식품이라고 하면은 싸니까 그냥 먹고 싼 거 위주로 막 구매해서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소비자들의 추세가 좀 안전한 식품, 내가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이 구매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이런 식품 안전을 위해서 관리 제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례로 다 GA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라고 해서 그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하는 데까지 이제 그 농약뿐만 아니라 중금속, 미생물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하고 있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기사가 대만 그 현지에서 난 기사거든요. 이제 2024년 1월에 난 기사인데,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온 이 샤인머스켓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가지고 통관 거부가 됐다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산만 이렇게 위반이 되었느냐 봤더니, 이렇게 일본산도 대만에서 위반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산, 인도산 이렇게 위반이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한국산 포도가 대만에서 제일 많이 위반된 거는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배할 때부터 이렇게 잔류농약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농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농약은 이 농약병 색깔별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전착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약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병해충을 방제를 해서 이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대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고 이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제초약만 뿌리면은 금방 잡초를 이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에 대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농약은 아무래도 화학 약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 농약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자살 사건이라든지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에는 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성을 저희는 이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지금 국내에 등록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농약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84.1%가 모두 저독성 농약이고요. 그 다음에 15.7%가 고통독성 농약, 그리고 단 4개만이 고독성 농약인데, 이 고독성 농약도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검역 관계자라든지 특수 관계자들만 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께서 현재 그 재배를 하면서 사용하시는 농약은 전부 다 고통독성 아니면 저독성 농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저독성에 해당되는 물질이 저희가 요리하면서 항상 쓰는 소금과 설탕, 이것도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은 건강에 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똑같이 저독성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뭐 약주 하시면서 술에 함유되어 있는 이 에틸알코올 술 성분도 이 저독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약이 이러한 이제 물질들과 같은 독성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농약이 생각보다 매우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약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단점들이 있죠. 한번 이제 농약을 막 치시다가 좀 어지럼증을 느끼시거나 뭐 구토하고 싶은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식으로 농약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치게 되면 당연히 농작물에 약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농약의 이제 침으로 인해서 식품에 이제 잔류되는 농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환경, 뭐 토양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질 환경, 지하수 이런 데 농약이 잔류되어 있어서 뭐 이런 이제 생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농약을 또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은 좀 약이 잘 안 듣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약제 저항성이 발생해서 해충密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안 좋은 영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은 그 화학약품,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관리법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농약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원에서는 만약에 그 농약 회사가 내가 이제 농약을 등록하고 싶어요, 등록해주세요 하고 모든 농약을 다 등록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독성 분야, 잔류성 분야, 약효 약해 분야, 이화학성 분야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항목을 과학적으로 다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때 돼서야 이제 농약을 등록을 시켜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많이 들어보셨죠? MRL이라고. 이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포도의 테트라넬리프롤이라는 성분을 예를 들어볼 텐데, 테트라넬리프롤의 잔류 허용 기준이 한국에는 1.5 ppm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건데, 이 말은 즉 포도의 1.5 ppm 미만으로 얼마든지 농약이 잔류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이 포도를 죽을 때까지 매일 포도를 먹더라도 전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그 수준의 양입니다. 그게 이제 잔류 허용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은 이렇게 정한 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최종 살포 시기와 최대 살포 가능 횟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물에 희석해서 쓰는 농약들 있잖아요. 뭐 유제나 수화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농약을 치자마자 잔류 농약 검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잔류량이 높게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햇빛, 광에 대해서 농약이 분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빗물에 씻겨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 잔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매일 일자마다 잔류량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농약 검사를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이 기준치 아래로 오는 이 일자를 최종으로 농약 살포 가능한 날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에서는 7일이죠. 그러니까 수확하기 7일 전까지 최종으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타는 농약 말고 뭐 직접 처리하는 입제나 관주 처리 같은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토양에 처리를 하고 그 농약 성분이 식물이 그 농약 성분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토양에서 뿌리에서 줄기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잔류량이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최고점을 찍게 되고 그 이후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서 그래서 이 잔류 허용 기준으로 정한 기준치 아래로 오는 이 일자 여기서는 30일이죠. 이 30일을 최종 살포 완료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마다 치는 방법과 어떤 농약을 포도에 칠 수 있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농약을 어떻게 몇 번 살포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도 넣으시고 내가 응애에 어떤 약을 쓰고 싶은지 궁금하다. 응애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응애에 쓸 수 있는 약들과 어떻게 수확 며칠 전 몇 해까지만 쳐라라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저희는 오늘 이제 대만에 수출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여기 사이트는 내수용 포도에만 해당이 되고 수출용 포도는 저희 책자 뒤쪽에 있는 그 가이드를 봐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상표명과 품목명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상표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목명을 자세히 봐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상표명이 오티바, 미라도, 탑앤탑, 아너스, 골든워 이렇게 상표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품목명을 보시면은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21.7%. 그 품목명이 전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표명이 다르면은 다른 농약인 거 아니야? 하고 치면은 알고 보면 이거는 아족시스트로빈을 여러 번 친 거랑 똑같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명 특히 이 성분명, 아족시스트로빈 이 성분명을 제대로 봐주시고 농약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농약을 좀 올바르게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농약이 포도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농약이 포도에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쌀에 등록된 농약일 수도 있고 배에 등록된 농약일 수도 있고 포도에 등록된 농약일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게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안전사용 기준, 수확점 몇 해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기준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벨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병해충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재배 환경은 좀 깔끔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해충 예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시기, 보통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량의 농약만 써주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용기구가 있어요. 그 농약병에 여기 사진 보시면은 다일, 가일 이런 식으로 작용기작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살균제는 가나다 순서이고 살충제는 1, 2, 3 순서이고 제초제는 A, B, C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응애약이다 이랬을 때 작용기작이 내가 처음에는 1번인 작용기작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2번을 쓰고 그 다음번에는 3번을 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줘야지 좀 약해 저항성을 덜 발생할 수 있게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포 간격은 7일에서 10일 이상으로 해주셔야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등록 농약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포도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등록 농약은 절대로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요즘에 하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대만에는 등록되어 있는 성분인데 쳐도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이게 한국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이 국내 PLS 제도를 위반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등록된 농약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꼭 한국과 그다음에 대만과 둘 다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뉴스 기사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작년에 이제 지금 요즘에 뭐 한류 열풍이다, 막 연예인들도 엄청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한류 영품, 막 K-푸드 열풍 이런 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24년에 전년 대비 수출액이 6.98%나 증가를 했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가 있었고, 그 중에서 신선 부문으로는 우리 포도와 딸기의 그 수출량이 매우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량이 증가가 하더라도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 잔류농약이 가장 문제가 돼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빨간색 선이 대만에 수출한 한국산 농산물 중에서 잔류농약 위반으로 통관 거부가 된 건수이거든요. 그래서 보셨을 때 2020년에는 11건, 13건, 12건, 13건 이렇게 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작년에 총 40건으로 매우 많이 위반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작년에 위반된 게 우리 포도가 총 16건으로 가장 위반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15건, 멜론 3건, 기타 6건 이렇게 위반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 지금 이제 4월이죠.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딸기가 3건, 그리고 포도가 올해 상반기 1월 달에 2건 통관 위반이 됐었고, 네, 감귤 1건으로 총 6건 올해도 또 대만의 통관 위반 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록색 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일본의 통관 위반 건수거든요. 일본이 2021년에 20건으로 통관 위반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차츰차츰 5건, 2건, 2건, 현재는 0건 이런 식으로 많이 일본 수출된 거는 위반 건수가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 수출하는 농가나 수출 업체들이 매우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 수출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본은 매우 잘 관리되어서 수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만에 수출하는 포도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포도에 작년에 16건 발생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위에 서 있는 이거부터 아래까지 쭉 다 포도에 위반된 건수들이에요. 보시면은 2023년 4월에 이렇게 4차례 위반을 하고 나서 대만에서는 한국산 포도에 대해서 그전에는 한 2%에서 10% 통상적으로 통관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 4건이 발생을 하니까 이 샘플 검사하는 이 샘플 수를 20%에서 50%로 샘플 수를 확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검사하는 숫자가 그전보다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또 위반되는 건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2023년 12월부터 이렇게 또 차례차례로 많이 위반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2024년, 그러니까 작년 2월에 대만에서는 결국 이제 한국산 수출 포도에 대해서 100%로 전수검사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대만으로 수출을 작년부터 2023년부터 해서 대만으로 수출을 엄청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포도를 지금 제일 수출로 많이 보내는 국가가 대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은 수출에 제약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수출할 때 이런 제약을 좀 줄이고 잘 수출을 활성화해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 2024년 5월에 사전등록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총 22건이나 위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대만 포도 교육도 하고 수출 보내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함으로써 사전등록제 시행한 이후에는 총 3건으로 이 위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등록제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하나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위반이 많이 되었었던 이 농약 성분들 중에 가장 많이 위반되었던 농약 성분이 이 테트라닐리프롤이라는 성분이었거든요. 이게 총
아까 위에서 위반된 건수가 총 25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산 포도가 대만으로 수출한 것 중에 총 25회가 위반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20회, 거의 80%죠. 80%에 위반된 이 농약 성분이 테트라닐리프롤이라는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육하고 이럴 때 절대로 이제 대만에 수출하시려면은 바이고 농약 절대로 쓰지 마세요라고 엄청 교육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5년 3월 11일자로 대만에서 이 잔류효용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개정을 한 게 이 테트라닐리프롤 성분을 새로 기준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 기준을 만든 게 한국 잔류효용 기준 1.5ppm과 동일하게 1.5ppm으로 대만에도 기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그 포도 재배를 하실 때에는 한국에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바이고 농약을 사용하셔도 대만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르베카트도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 CCC 550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농약도 이번에 대만에서 그 기준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0.6ppm으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1ppm이고 대만은 0.6이어서 한국보다 기준이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클로르메카 이 CCC 550은 1회 정도만 사용을 하셔야지 이 대만 기준을 넘지 않고 수출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이제 농가원에서 이러한 수출국에 잔류효용 기준이 없을 경우에 이런 기준을 좀 신설을 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한국 국내에서 잔류농약 실험을 해가지고 뭐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테트라닐리프롤이 1.5ppm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만에도 1.5ppm으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연구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농가원에서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대만 6작물 30농약, 일본 13작물 55농약으로 이제 IT 이런 그 기준 설정을 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가원, 농약회사, 원재사, 작물보호협회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농가원뿐만이 아니라 원재사, 농약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IT 설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수출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대만에서 통관 거부가 되면은 이런 사진을 공개적인 사이트에 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여기 딸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검정색 박스가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임의로 가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원래 검은색 박스가 아니라 다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농약 인증 마크이다 보니까 그 농가의 주소, 여기 그 농가 사장님 성함, 이런 농가명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전체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있어요. 외부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전수검사를 아까 포도에서 전수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수검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이유,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대만 사과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이제 과거에 대만 사과도 포도랑 똑같이 전수검사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년간 전수검사를 했는데 그 전수검사 하기 이전에 2010년에는 대만에 수출을 한 7,000톤 정도 수출을 했어요. 근데 전수검사하면서 막 수출량이 줄어들다가 이제 전수검사가 끝난 시기 2015년에 그러면 이제 이전의 수출량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2,000톤 정도밖에 그 사과를 수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4년 동안 전수검사하는 기간 동안 이 대만 그 현지에서 언론들이 막 한국산 사과는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이 되더라. 현재 전수검사인 상태다. 한국산 사과를 먹게 되면은 건강에 해롭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2015년도 그렇고 현재 2024년 작년까지도 대만에서는 사과를 수출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안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그 포도를 실은 컨테이너를 대만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대만으로 보냈을 때 이거를 전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포도들을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를 해요. 근데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검역소에서 통관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검역소에 이 뭐 냉장 시설이 있냐? 없어요. 그냥 실온에다가 우리 포도를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 잔류농약을 검사를 한 데까지 뭐 1시간, 2시간 이 정도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적게는 1일, 많게는 3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 시간 일자가 더 많이 소요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상온에 방치되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잔류농약 검사를 했더니 잔류농약이 이제 검출이 안 돼서 안전에 통관 허락해줄게 해서 이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품성이 하락한 여기서는 참외 사진이고 뭐 포도라든지 이런 거를 유통을 마트에서 이제 팔려고 하면은 어느 누가 이런 이제 참외를 구매를 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확량이 수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대만에서 그 사진 같은 거를 다 공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한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그 통관 거부가 되면은 그러한 이제 정보들을 외부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러한 통관 거부된 이런 정보들을 저만 알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농가원에 있기 때문에 저만 알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모든 뭐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누구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러한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이 아니라 뭐 또 다른 제3의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할 때 그 국가에서 요즘 대만의 한국산 포도가 많이 위반이 되던데 우리가 안심하고 이거를 상품을 받을 수가 있겠어? 라는 이제 또 그런 인식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류농약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관 거부가 되는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이 아까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잔류 기준을 뭐 대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일본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똑같이 농약 치고 똑같이 이렇게 수출을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마다 이제 소비하는 그 식품량 그리고 소비를 하는 뭐 주식품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 주로 쌀을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이나 서양권에서는 빵 같은 밀가루를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런 섭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잔류 허용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마다 이제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의 종류 그리고 사용하는 농약, 약제 성분 이런 것들이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류 허용 기준이 다른 거고요. 보시면 메뉴에 이제 그 실바코 플러스라는 농약이 있어요. 이게 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라는 농약인데 이 테부코나졸의 잔류 허용 기준을 보았더니 한국은 5ppm, 일본은 10ppm, 미국은 6ppm으로 일본과 미국이 한국 5ppm보다 더 잔류형 기준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안전사용 기준, 사용 방법 14일 전 4회로 똑같이 농약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일본과 미국에는 수출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만에는 이 테부코나졸의 잔류형 기준이 2ppm으로 한국보다 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14일 전 4회를 사용하게 되면 이 대만 기준인 2ppm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용 방법을 4회가 아닌 뭐 3회 아니면은 뭐 14일이 아닌 21일 이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땡기고 있습니다. 이제 맨 밑에 디펜더라는 농약도 한번 볼까요? 디펜더라는 농약, 이게 시메코나졸 수화제라는 농약이에요. 한국에서는 잔류형 기준이 1ppm, 일본에서는 0.3, 미국은 미설정, 대만은 미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에는 이 시메코나졸이라는 농약 성분이 아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 농약을 사용하시면은 미국과 대만에는 수출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포도를 미국과 대만에 수출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시메코나졸, 이 성분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국가마다 그러면은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알기 쉽기 편하도록 저희 농가원에서는 이 농약 안전 사용 가이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시는 농가분들은 꼭 이 가이드에 있는 농약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까 테부코나졸, 대만에는 14일전 3회로 그 안전사용 방법 기준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이 기준을 가이드 안에 있는 사용 방법대로 사용을 해주셔야지 대만에 안전하게 수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 일지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기억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떤 농약을 내가 한 번 쳤던지 두 번 쳤던지 이런 게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안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일지로 남기셔서 기록을 해서 내가 어떤 농약을 몇 회 쳤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수용 포도랑 수출용 포도를 따로 이제 재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생산할 때부터 뭐 수확, 이런 포장, 선별 할 때까지 전체 과정에서 내수용 따로, 수출용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가끔 이런 통관 위반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수출업체에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때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대만에 배추를 수출한 업체 A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이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만 믿고 수출을 보내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농가 말만 믿고 이제 보냈다가 대만에서 통관 거부가 돼가지고 전량 배추가 폐기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 수삼을 수출한 업체 B 같은 경우에는 수삼을 한 2kg 그 핸드캐리로 대만으로 보내면서 이게 매우 작은 그냥 소포이니까 검사를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만에서는 이 2kg 중 절반인 1kg을 떼서 잔류농약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위반이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딸기를 수출한 업체 D 같은 경우에 이때 농약이 뭐 피프로닐이라는 성분이었어요. 근데 그 농약은 대만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국내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잔류농약 검사 결과 0.0098 ppm이 나온 거예요. 0.01보다는 낫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보냈는데 대만에서 검사를 다시 했더니 이게 0.04가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수치가 한국에서 검사했을 때랑 대만에서 검사했을 때랑 다르냐라고 보았더니 사실 검사를 할 때 샘플링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잔류농약 검사치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포도 농가이다라고 했을 때 좀 햇빛이 많이 드는 뭐 라인이 있을 것이고 좀 그늘진 곳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이제 환경적인 요건이 그 농장 안에서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 얼마만큼 이제 분해가 되는지 그 정도도 달라서 잔류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준이 없는 농약은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더라도 절대로 대만으로 수출을 보내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의 그러면은 식품안전관리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나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PLS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 말은, 만약에 그 해당 작물의 잔류 허용 기준이 없다라면은 0.01 ppm, 일률 기준치 미만으로 오면은 유통을 허락해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PLS, 우리나라처럼 PLS를 하는 나라는 뭐 한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등 똑같이 이제 PLS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라고 해서 이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성분은 규제를 하지 않을게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쉬운 방법이기는 한데 대신에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보낼 때는 잔류 농약 검사 성적서를 보내야지만 수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검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처럼 PLS 제도 0.01 ppm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안 돼. 아예 검출되면은 절대 안 돼라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있고, 우리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PLS 제도와 불검출 제도를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카벤다진 농약을 보시면은 위에서 그 잔류 허용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채소류, 기타 과실류에 대해서는 0.01 ppm만큼은 허용을 할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PLS처럼 허용을 할게라고 하는 거고, 이런 카벤다짐이 아니고 뭐 만약에 다른 나라에 이러한 기타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은 아예 검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농약 안전 사용 가이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책자에서 그 책자 뒤쪽에 한번 펼쳐보시면 네, 58페이지네요. 58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이게 저희 이제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만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용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농약 목록들과 안전 사용 기준을 제가 정리해서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마 여기 갈색 무늬병이라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먼저 이 적용병해충 라인에 살균제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살균제가 가나다 순서로 갈색 무늬병, 그 다음에 뭐 니은, 디귿 이렇게 가나다 순서로 있다가 살균제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루깍지벌레, 살충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균제가 궁금하다 라면은 앞쪽에서 좀 살펴보시고, 나는 살충제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뒤쪽에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가나다 순서로 적용 병해충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농약의 이름, 농약 품목명도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루깍지벌레 안에서 델타메트린, 디귿, 뷰프로페진, 비읍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서대로 농약 품목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 글씨체가 있고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굵은 기울임체로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잔류 허용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깍지치온이라는 농약이에요. 이 농약이 뷰프로페진과 에토펜프록스 농약 성분이 두 개가 이제 섞인 합재 농약이거든요. 그래서 잔류 허용 기준이 이 위에 첫째 줄은 뷰프로페진의 잔류 허용 기준이고, 이 둘째 줄은 에토펜프록스의 잔류 허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뷰프로페진의 잔류 허용 기준은 대만은 0.5, 한국은 2. 대만이 한국보다 기준이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뷰프로페진 성분 때문에 우리나라 사용 방법대로 농약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21일 전 이회로 농약을 사용을 하셔야지만 이 대만 기준을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기울임체로 적혀져 있는 농약들은 주의를 하셔서 꼭 여기 나와 있는 안전 사용 기준 방법대로 농약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먼저 이 페이지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강의 자료에도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대만에 이제 포도 수출을 할 거다. 그런데 어떤 병해충을 방제를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 갈색무늬병 나는 방제를 하고 싶고, 뭐 잿빛곰팡이병 방제를 하고 싶고, 응애도 방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뭐 채빛곰팡이병, 응애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사용을 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뭘 사용하고 싶은지 상표명을 적어보고, 제가 상표명과 품목명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품목명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품목명의 성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갈색무늬병, 녹균병, 새눈무늬병, 탄저병, 병이 다 많은데 여기에 있는 농약 품목명에 있는 성분명이 하나도 겹치는 게 없고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성분의 농약을 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가 가지고 온 예시대로 농약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살균제랑 뒤쪽에는 살충제도 다 있거든요. 이렇게 예시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주로 사용했던 약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새로 추가하셔도 되는데, 이 농약 품목명 중에 성분이 겹치는 거 없이 겹치지 않는 성분으로 가지고 와서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안전사용 가이드가 저희가 대만 포도뿐만이 아니라 총 84개의 가이드를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태국의 포도, 태국 딸기도 추가를 해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개 국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다른 국가께 지금 여기 뒤에는 대만 포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캐나다도 궁금한데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농사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순서대로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농사로 홈페이지 첫 화면이거든요. 첫 화면에 있는 이 알림판을 보시면은 QR코드로 간편하게 수출농산물 농약안전 사용 지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막 있는 장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책자에도 있는데, 어, 4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 49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은 막 QR코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QR코드 한번 사용해 보셨고 휴대폰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딱 찍으면은, 그러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제가 올해 2025년 대만 포도는 이 책자 뒤에 나와 있지만 또 26년에는 새로 개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개정본, 최신판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최신 가이드를 얼마든지 새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게 리플렛, 저희 이런 2장짜리 책자도 있거든요. 이거를 영천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혹시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술센터에 이제 문의를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가이드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책자에 있는 이 대만 포도 저 QR코드 책자에 있는 거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페이지에 요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이렇게 대만 포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카메라로 여기 이렇게 대만 포도 찍으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링크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대만 수출용 포도 농약 안전 사용 지침 나와 있고 포도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침서 다운로드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를 하면은 여기 대만 수출용 포도 농약 안전 사용 지침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41페이지 아니다. 40페이지.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랑. 35페이지에 가이드가 들어가 있나요?
아, 그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35페이지의 QR코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최신 가이드를 따로 이제 필요한데 좀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때 이 QR코드를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강의 자료 중에서 그럼 이게 페이지가 저랑 다를 텐데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강의 자료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근데 이거 되게 27페이지요? 네. 오셔가지고 여기 QR코드를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저희가 이거를 기존에는 문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문서 책자이다 보니까 막 넘기시면서 내가 궁금한 농약이 어디 있는지 좀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농가원에서 이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 사이트를 좀 디자인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임시로 이제 만든 건데 이렇게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좀 이렇게 해보셨을 때 이게 괜찮은지 농약 정보를 잘 찾으시기에 편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저희가 임시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와요. 주의사항이 있고 제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출 대상 국가라고 해서 뭐 미국, 일본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대만을 클릭을 하시고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QR코드 이렇게 찍고 네, 그러면 대만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중에서 포도를 찍어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살균제, 살충제, 생조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살균제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살균제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살충제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살충제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살균제 중에서 또 병 중에 내가 어떤 병이 궁금한지 그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농약을 뭘 쓸 수 있는지 목록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위에 검색 기능도 있거든요. 여기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뭐 상표명을 검색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 병의 축명 아니 품목명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셔서 여기 그 농약 정보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검색했을 때 이게 검색 결과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 안 나오는 농약은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농약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대만을 수출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안 나온다 라면은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봐 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을 해서 설문조사를 좀 요청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자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약안전 사용 지침 웹페이지 개선 설문조사 있거든요. 그거를 한 장 찍으셔가지고 하나하나씩 같이 쉽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 정보, 선생님들의 이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볼펜으로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야에 수출 어떤 분야에 계시는지 만약에 내가 농가 재배를 하는 농가다 하면 재배 농가 클릭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3번에 수출 경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가 뭐 작년에 한번 수출을 해봤다 이러면은 1년이시고 내가 한 뭐 1년, 2년 많이 해봤다 하면은 1년에서 3년 미만 이런 식으로 수출 경력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농약안전 사용 지침 이용 평가. 그러니까 기존 농약안전 사용 지침이 기존 농약안전 사용 지침이 이 저희 책 뒷페이지에 있는 이 농약안전 사용 가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이전에 뭐 알고 계셨는지 사용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거를 4번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5번에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대만포도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이 수출하실 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런 지침서 가이드에 있는 농약 안전 사용 정보가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시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이렇게 문서 형태로 지침서를 사용을 하시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해주시고, 뭐 여기에 이제 1, 2, 3번에 없다라고 하면은 4번에 직접 기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 개선된 임시 웹페이지가 아까 휴대폰으로 해보신 이게 개선된 웹페이지 그 설문 항목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저희가 수출 대상 국가, 대만 클릭, 뭐 포도 클릭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클릭하면서 넘어갔잖아요. 이러한 페이지 구성이 좀 이해하기 쉬우셨는지 8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기존의 문서 형태로 봤던 거 대비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보니까 농약 정보를 찾는 그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셨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여기에 아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위에 이제 칸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하셨을 때 농약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셨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11번에는 이렇게 개선된 웹페이지를 사용을 하셨을 때 좀 더 편리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지 골라주시고, 혹시나 이제 12번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조금 보완이 필요하거나 나는 이러한 정보 말고 좀 더 다른 정보가 필요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해라는 것들은 12번에다가 설문조사 12번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들으면 다 되겠어. 네, 이거 설문조사는 제가 딱 강의가 끝나고 나갈 때 한번 쫙 이렇게 걷어서 가실 테니까 그 전까지 천천히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설문조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대만 포도 농약 안전 사용 가이드를 준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가이드 안에 있는 농약만 사용을 해주시고 거기 가이드에 적혀져 있는 안전 사용 방법, 안전 사용 기준대로 농약을 사용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대만으로 수출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내가 만약에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을 해서 재배를 한다. 근데 사실 구분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대만으로 수출을 보낼 거다라고 연초에 정하셨으면은 전체 다 대만 기준으로 재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도 안전하고 대만에도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꼭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다 하면은 생산할 때부터 뭐 이렇게 수확할 때, 포장할 때, 이럴 때까지 전체 과정에서 내수용과 수출용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그 농약 안전 사용 일지 적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사용한 농약, 몇 회 쳤는지 어떤 농약을 사용했는지 다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대만으로 수출 보내기 전에 꼭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지만 수출을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검사기관에서 이 농약 안전 사용 일지를 제출을 해달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농약에 대해서 꼭 그 성분들은 다 빠뜨리지 않고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상표명과 품목명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포도유리나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들, 이렇게 사이클란 1% 액제, 클로난트란 1% 수화제, 클로난트란 1% 입상수화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포도유리나방을 방제를 하려고 프레바톤을 2번 쳤어요. 쳤는데 유리나방 방제가 잘 안 됐어. 다른 농약을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알타코아 농약을 또 2번을 쳤어요.
그런데 나는 상표명을 보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 번을 쳤는데 사실상 농약 품목명을 보시면은 전부 다 클로란트라닐리푸롤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농약이거든요. 클로란트라닐리푸롤 농약을 4번 친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대만 잔류 허용 기준인 1ppm을 초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보내실 때 이 기준을 넘으면 또 통관 거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농약 품목명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포도 재배하면서 좀 이번에 이런 게 좀 미심쩍다, 좀 불안한데 라고 하시면은 꼭 수출 업체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만으로 이제 보냈을 때 통관 거부가 되잖아요. 통관 거부가 되면은 그 위반 제재에 대해서 당연히 내 농가, 내 수출업체에 제재를 가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국산 포도 전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걸렸지만 사실상 다른 농가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심쩍다 하면은 뭐 그 해는 내수용으로 돌리고 다른 데로 이제 수출을 보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수출업체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 농가 포도는 빼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체는 다시 한번 이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농약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수출 보내시기 전에 또 수출업체에서도 좀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꼭 잔류농약 검사를 다 받고 수출을 보내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안전하게 수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집중을 해봐 주세요. 이 그 강의 자료 페이지에 여기 별표 치고 계속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만으로 수출할 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농약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엑시렐, 토리치, 프로큐어, 오마이트, 쇼크성캡, 나왕까지 이 상표명들은 한 번 이제 통관 거부가 된 적이 있거나 나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대만에는 기준이 없어서 대만 수출할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농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농약들은 절대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대만 수출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이 이 7개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만 수출 포도 가이드 이 지침서에 만약에 상표명이나 품목명에 그 농약이 없으면은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이제 결국 우리가 수출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대만은 물론이고 한국에 다 등록되어 있는 농약,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 꼭 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국내 기준과 대만의 잔류 허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끔 안전 사용 기준을 이렇게 잘 준수를 해서 농약을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올해에도 잘 농사 지으셔서 대만으로 많이 수출을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받고 끝내겠습니다.